2025년 9월 11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06일째를 맞이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미국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헐리우드 영화계의 종사자들, 영화배우 또 제작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을 규탄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영화 라라랜드에 출연했던 에마 스톤, 그리고 설국열차에 출연했던 틸다 스윈턴, 또 어벤져스에서 헐크로 출연했던 마크 러팔로, 이들은 앞으로 팔레스타인을 학살하는, 집단 학살하는 이스라엘의 방송사, 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이 방송 프로그램에는 절대 출연하지도 않고 제작에 동참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라고 하죠.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 출연하겠다, 이건 개인 신념이니까 그건 알아서들 하십시오. 그러나 지난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의 무고한 민간인들 약 1,200여 명을 잔혹하게, 그중에서 또 어린 아이들은 약 40명 되죠. 끔찍하게 불에 태우고 오븐 렌지에 돌려서 살해했던 사실들은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난 8일 날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2명이 이스라엘 버스에 올라타서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시민들 수십 명을 총으로 난사해서 사상케 했다라는 뉴스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도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이렇게 개념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죠? 그것이 정의롭고 진보적이고 또 문명적인 것 같아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천문학적인 출연료를 받아가면서 헐리우드에서 최상류층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정작 팔레스타인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기부금을 낸 적이 없으면서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만 힘없는 사람 편에 서는 정의로운 사람, 그렇게 척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대들은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위하고 걱정하는 것보다도 그대들이 늘 해왔던 것처럼 동성애와 이혼과 불륜과 온갖 스캔들, 이런 것들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역사도 모르면서, 개념도 없으면서, 사실도 모르면서 개념 있는 척하는 단지 광대일 뿐이라는 것이죠. 걱정되는 것은요, 헐리우드 영화배우들의 이런 행태들을 우리나라 영화배우들이 그대로 따라할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본질도 모르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전쟁이 왜 일어난지도 모르면서 떠들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입 다물고 계십시오. 엉성한 개념 들이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개념 있는 연예인들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개념 있는 PD가 있죠. 이효준 PD, 개념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또 이스라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많이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2명이 지난 8일이에요. 9월 8일 예루살렘에 다니는 그 이스라엘 버스에 올라타서 총을 난사해서 지금 여러 사람이 다치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끔찍한 테러, 이 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8일 예루살렘 라모트 교차로에서 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2명이 기관총을 난사한 테러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해당 테러리스트들은 오전 10시 직후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라모트 교차로에 도착했고,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그곳에 정차 중이던 62번 버스에 탑승해서 승객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현장에 나갔던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도로 위와 갓길,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근처 인도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은 파괴된 상태였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러를 당한 버스에 타고 있었던 한 노년 여성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총격이었다. 버스는 가득 차 있었고 정류장에 멈추자마자 총격이 시작됐다. 그리고 한 수상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가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 테러범들이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해당 여성은 길 건너편으로 달려가서 다른 버스 밑에 숨었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목격자는 처음에는 버스 문이 열리지 않았고 운전기사가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곧바로 문이 열렸고 테러범들이 총을 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해당 총격으로 민간인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2명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했으나 결국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부상자는 최소 20명 이상인데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중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6명이 숨졌고 20명 이상이 지금 중상이에요. 아주 참 잔인한 놈들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그 민간인들은 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총을 난사했는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현장에서 이 범인들이 다 사살됐습니다. 대처가 상당히 빨랐는데 이 범인들한테 대응했던 사람들이 민간인들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버스 정류장에 있던 군인 1명과 그리고 민간인 여러 명이었는데요. 군인은 초정통파 부대 하스모네안 여단의 분대장이었고 이날 근무 중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중 1명은 1년 전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던 무장한 하레디 예시바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호, 하레디 예시바 학생이면 정통유대인 학생인데 네. 정통유대인 학생이 또 그 총을 쏠 줄 알았네요. 그나마 다행이고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초동 대응이 빠른 나라 1위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민간인들도 다 총을 갖고 있고 군인들도요 휴가나 또 퇴근하는 군인들이 있어요. 저녁에 방위하고 달라요. 퇴근할 때도 총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 휴가다 퇴근이다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대응 사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그 범인들을 빨리 사살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 사상자가 나온 겁니다. 도대체 이 두 놈 어떤 놈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라말라 근처 서안지구 출신의 팔레스타인인들이었고요. 카타나 출신 21세 모하마드 타하, 그리고 쿠베이바 출신 20세 무타나 암누였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이제 테러 현장에서 카를로라고 알려진 칼 구스타프 기관단총 개조형 무기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해당 기관단총은 서안지구의 불법 작업장에서 흔히 제조되는 그런 무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베트는 2명의 테러리스트들을 차량으로 예루살렘에 밀입국시킨 혐의로 1명의 동예루살렘 주민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욕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사실은 내가 굉장히 정제해서 놈이라는 거 하는 거지. 실제로 내가 내 감정을 표현했으면 막 하고 싶은데. 자, 범인이 라말라 출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원래 테러리스트들은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뭐 누가 전화하고 뭐 하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테러 준비할 때는 집에서 가족들이 모를 리도 없고 이 테러하러 나갈 때는요 의식을 치러요. 특히 라말라에서는 이 가족들한테 저는 이제 떠납니다. 순교하러 떠납니다. 저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기 때문에 이 테러범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 대한 이 조치를 빨리 해야 돼요. 이거 같이 잡아들여야 됩니다. 벌써 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예루살렘 테러범들이 이제 라말라 인근 카타나와 쿠베이바 마을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군과 국방부는 곧바로 그들의 가족과 주변 공동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군은 테러범들의 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측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 구조물 철거를 준비하기 위한 사전 단계인데요. 이스라엘이 과거 다른 테러 사건에서도 취해왔던 전형적인 절차입니다. 동시에 카츠 국방장관은 테러범들이 살던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마을 주민들 가운데 750명의 이스라엘 내 취업 및 출입 허가를 즉각 취소를 했고요. 마을 안에 있던 불법 건축물들을 전면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나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집단 처벌이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단 처벌해야죠. 왜냐면 같이 했으니까. 아예 그냥 이 테러범 집과 그 주변에 모든 연결되어 있는 집들을요. 가서 탱크로 다 밀어버려야 됩니다. 네, 다 밀어버려야 돼요. 흥분이 되네. 그리고 같은 날 9월 8일 날 가자지구 안에서는 또 이스라엘 군인이
하마스에 의해서 4명이 또 숨졌어요. 이거 같은 날 이렇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러로 버스에서 6명 죽고 지금 가자지구 안에서 군인이 4명 전사하고 가자지구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스라엘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월요일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군이 야간 활동을 마치고 전초기지로 돌아온 직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자시 외곽의 셰이크 라도안 지역에 있는 한 군사 캠프에서 하마스 대원으로 추정되는 3명이 이스라엘 군부대 초소에 접근해서 먼저 장갑차 해치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던 지휘관에게 총격을 가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장갑차 해치 위로 폭발물을 던져서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군인 4명 전부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 IDF 군인들이 도망가는 하마스 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IDF 군인 1명도 다리에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희생된 군인들은 모두 젊은 기갑여단 장병들이었다고 하고요. 각각 19세에서 21세 사이의 나이였습니다. 이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총격 테러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더 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거 기갑여단 장병이라고 하지만 19살에서 21살. 어린애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군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되게 무서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는 애들이니까. 이유진 PD 또 남동생 있죠? 네. 몇 살이에요? 남동생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19살이면은 정말 꽃다운 나이에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테러 사건으로 6명 죽고 또 가자지구 안에서 또 4명 전사한 거 이거 가지고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뭔가 지금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9월 8일 예루살렘과 이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직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곧바로 모든 안보기관에 하마스 지도부를 직접 겨냥할 군사행동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카츠 국방장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인데요. 하루 뒤인 9일 오후 안보 수뇌부와의 논의를 거쳐서 이 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IDF와 신베트가 이 해당 명령에 따라서 정밀하고 최적의 방식으로 이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했는데요. 하마스가 10월 7일 학살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시민들을 상대로 살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작전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루살렘 테러 역시 하마스의 책임이다 보니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한 이번 군사 행동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 예루살렘 테러 사건하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인 4명이 전사한 게 9월 8일 날 있어요. 뭐 그것과 관련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카타르 도하를 공습을 했어요. 갑자기 카타르 도하. 왜 공습하고 목표는 누구였습니까? 네, 일단 이 카타르 도하가 특히 이제 흔히 하마스 지도부의 해외 본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미 가자지구 내부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 제거가 된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해외에 나와 있는 하마스 지도부, 그중에서도 카타르 도하의 자리를 잡은 이 하마스 고위 인사들을 이번에 이스라엘이 겨냥한 겁니다. 이번 공습의 목표로 거론된 인물들을 보면 하마스의 창립 초기부터 외교 창구의 역할을 해왔던 칼릴 알하야, 그리고 하마스의 자금망을 관리하는 하마스의 CEO라고 불리는 자헤르 자바린, 그리고 창립 멤버인 무사 아부 마르주크, 심지어 전직 하마스 정치국장이자 최고 지도자인 칼레드 마샬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팀 고위 간부 6명을 제거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하마스 해외 지도부의 중추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는 칼레드 마샬과 칼릴 알하야, 자헤르 자바린과 호삼 바드란, 타이르 알누누 무사 아부 마르주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 지도부 사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카타르에 가 있는 하마스 해외 지도부들이죠. 설마 여기 있는 것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건물 안에 뭐 너는 2층에 있고 너는 3층에 있고 이따 점심에 만나서 3층으로 올라와 우리 점심 같이 먹자 아마 그렇게 떠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보 당국도 참 정말 치밀하고 바빴을 것 같아요. 후티 반군 그 사나도 공격해야 되지. 거기도 뭐 TV로 영상 강연을 듣다가 한꺼번에 다 죽은 거 아닙니까? 네.
여기도 한 집에 다 몰려 있다가 다 죽은 거고. 참 효율적으로 공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카타르는 그동안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 휴전 협상을 중재하던 중재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협상의 배후에는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카타르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향해서 공격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의 재가를 받거나 허락을 받고 하지는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공격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널드 트럼프도 이 뭐야, 이거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지금 카타르를 공격하는 거야? 별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트럼프 뭔가 입장을 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카타르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자 친구라고 표현을 했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유감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번 공격은 전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이었고 나의 결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 대해서 강경하게 질타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죠. 근데 이 뒤에 이제 트럼프가 그럼에도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가치 있는 목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오히려 평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실제로 외교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없이 카타르 공습을 진행했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단독 결정이었고 나는 몰랐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는 있지만 이런 수사적 방식은 사실 과거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때의 상황과도 매우 흡사한데요.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했었지만 결국 실제로는 양측이 일정한 조율 속에 움직였었던 그 상황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국이 사전에 협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외교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몰랐다라고 선을 그어야 카타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의 초점이 왜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했냐, 이게 아니라 왜 카타르가 하마스를 숨겨주었느냐가 맞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파키스탄에서 빈라덴을 제거했을 때 여론의 초점이 왜 미국이 파키스탄을 공격했냐, 이게 아니라 왜 파키스탄이 빈라덴을 숨기고 있었냐였던 것처럼요. 제가 뭐 늘 강의할 때 하는 얘기지만 지금 미국의 대학가에서 특히 아이비리그 명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시위, 그 시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시위대와 그 명문대의 이 반이스라엘을 운동하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또 이 자금을 카타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말이 맞아요.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목표이다. 참 이런 거 보면은 매력적인 인물인데 그 우리나라 그 또 근로자들은 이렇게 또 막 쇠사슬 묶고 가둬두고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하마스 협상단이 원래 카타르 도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싹 제거되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누구랑 협상하는 겁니까? 네, 협상 자체가 중단되는 건가요? 상황이 조금 복잡하게 되긴 했습니다. 이게 카타르 공습이 있기 바로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하마스에게 마지막 경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휴전안에 동의했으니 지금 이 휴전안에 너희도 동의하고 인질 모두를 석방하라, 이런 글을 게시했었는데요. 그런데 하마스가 그에 대한 답변을 늦추고 있던 그 와중에 그때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을 했고, 그리고 카타르도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뭐 카타르 총리가 나중에 아니라고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협상을 접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하마스 대변인 후베이다가 본명이고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아베이다인가? 아부 오베이다. 아부 오베이다. 네. 오베이다, 후베이다. 그러다 죄다 죽는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댓글로 썰렁한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오베이다 그 대변인도 제거됐고 또 카타르에 있던 이 하마스 협상단도 이제 제거됐고
딱히 하마스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마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 트럼프의 마지막 경고를 들은 하마스 뭐 입장을 냈습니까? 아니요.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이걸 고집해 왔었는데 이번 트럼프의 제안은 이 하마스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느 때처럼 일단 말로만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지만 동의하지는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카타르 공습에 대해서도 하마스가 트럼프 제안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트럼프와 협의를 한 후에 군사적 해법으로 이렇게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마스 협상팀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겨냥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가자지구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 완전 장악을 위해서 지금 대규모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작전을 펼치면서 가자지구에 있는 그 시민들을 향해서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죽기 싫으면 빨리 대피해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자지구 시민들 이스라엘 군의 대피 요구에 잘 응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이스라엘군이 가자시 전역에 이 지역에 머무르는 게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전례 없는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실제로 주민들도 이 경고에 적잖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만 보더라도 가자 지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수가 평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단을 뿌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쪽 한 유니스에 마련된 인도주의 구역으로 이동하라 이렇게 거듭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하마스가 도심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서 가자 주민 사람들의 이동을 막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 보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대피 메시지 속에 하마스가 설치한 검문소를 제보하라는 그런 전화번호까지 남겨놓을 정도로 주민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그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대규모 대피 조치가 민간인 피해를 키운다고 하면서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서 가자시를 점령하면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포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는 하마스의 패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대피 조치와 군사작전이야말로 인질 귀환과 하마스 괴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 어차피 저 가자지구 주민들은 저 가자시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거 다 무너지고 뭐가 있겠어요?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물이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또 얘네들 보면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거 보면 참 그것도 알 수 없고. 하여튼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옮겨가는 것이 이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도 옮겨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럼 지금 그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그 대규모 공습 이미 시작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 대규모 공습이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특히 가자시 전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고층 건물 50채를 파괴했고요. 이스라엘군은 이 건물들이 하마스의 군사지휘소와 무기저장소, 그리고 통신 거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공습에 대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작전은 가자시 안에서 벌어질 지상 침공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카츠 국방장관도 강하게 경고했는데요. 하마스가 항복하지 않으면 가자 지구는 파괴될 것이다. 오늘 강력한 허리케인이 가자를 강타할 거고 이는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즉 현재 공습은 하마스를 완전하게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대규모 침공의 서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지도부가 거듭 강조를 한 것이고요. 진짜 대규모 작전이 펼쳐지기 전에 하마스에게 항복하라고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날 끔찍했던 그날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대학살했던 그때 동참했던 테러리스트 이번에 또 붙잡혀서 제거됐다고요? 언노민입니까? 네, 하마스 대원 마흐무드 아파나입니다. 10월 7일 당시 그는 키부츠 메팔심에서 유대인 10명을 살해한 뒤에 자신이 살해한 이스라엘 여성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지금 왓츠앱을 열어서 내가 죽인 유대인들을 봐라. 아빠 아들이 직접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직접 봐라. 유대인 10명을 내 손으로 직접 죽였어. 이렇게 들뜬 목소리로 유대인을 살해한 것을 마치 자랑인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부모는 그에게 May God bless you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마스 대원의 이 잔혹한 범행과 행동은 공개되자마자 많은 분노를 샀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4일에 마흐무드 아파나가 이 데이르 알발라 지역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번 작전이 단순한 군사적 성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을 공격하고 학살한 것을 자랑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는 이런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하마스 대원들이 이스라엘 그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거를 가슴에 이 카메라를 달아 바디캠이라고 그러죠. 이걸 단체로 그걸 다 촬영을 해요. 잔인하게 죽이고 일가족을 다 죽였어요. 애까지.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3km 떨어져 있는 가자지구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기 가족들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다시 그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그 이스라엘 주민들, 가족들, 어린애까지 그 시신에 삥 둘러서서 가족들이 오줌을 쌉니다. 이게 하마스예요. 이런 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하마스 그 자기네들 홈페이지 보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죽였습니다라고 자랑을 하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제발 그 할리우드의 연예인들이 뭐 에마 스톤? 네. 그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돌머리라도 이런 건 영상을 보면 뭐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보고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을 비난할 것만 해야지 왜 이런 건 안 보고 그렇게 돌머리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바쁘죠? 네. 빠듯하죠 시간이. 네. 그래도 끝나고 나면은 그 빠듯했던 시간에 결과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뿌듯하죠. 그렇죠. 빠듯이 됩니다. 우리 빠듯 이유진 PD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매력 덩어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자세하게 물고 뜯고 씹어보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예. 네, 우리 조현영 기자. 첫 번째 분석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페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스페인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8일 이스라엘 버스에서 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두 놈이 총 난사하면서 또 가자지구 안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4명이 전사한 바로 그 날이에요. 같은 날인데 9월 8일 날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를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 스페인 부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고 그런 항공기는 이 스페인 영공을 통과하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스페인 원래 제가 뭐 믿지는 않았지만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군장비 수입 금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수입 금지, 일종의 BDS죠. 그걸 법제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라, 하마스의 어떻게 보면 외교부 역할을 하는 운라에다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스페인은 이번 조치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부에 압박을 가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학살하지 마라 뭐 이런 반유대의 메시지를 지금 선동하고 있고요. IDF의 작전 더 이상 자유권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건 학살이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이게 개인 비위 혐의를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많나 봐요. 덕후한 정치적 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스페인에 그 뿌리 깊은 반유대 정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는 프랑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프랑스의 그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그리고 뭐 현재 시점에서도 그 이 프랑스가 온갖 반유대주의의 온상이 됐지만 사실은 더 깊은 뿌리는 반유대주의 뿌리는
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반유대주의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예전에 1479년에 페르난도 왕 시절이에요. 그때부터 이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이 유대인들을 스페인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런 그 아주 그 몹쓸 짓을 저지르면서 또 그거 또 모자라서 또 내쫓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 반유대주의의 아주 그냥 그 이 대조상격인 나라 스페인 맞죠? 그렇죠. 이제 그 스페인 역사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1492년인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한편으로는 스페인에서 콜럼버스가 인도에 대한 대체 신항로를 찾겠다고 출항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대륙을 실수로 발견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이제 스페인 대륙이 포르투갈이랑 같이 있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이슬람 체제에 있던 걸 갖다가 다시 교황 체제로 회복하는 이른바 재점령 리콘키스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1492년을 기점으로 스페인은 무적함대, 해가 지지 않는 제국, 패권의 서막을 알렸지만 동시에 패망의 씨앗이 잉태되는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카톨릭으로 개종하는 유대인에 대한 공식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1478년부터 스페인 왕정이 종교 재판, 이른바 스페니시 인퀴지션을 350년 동안 지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반유대 정책이 그때 뿌리가 내려져서 씨앗이 뿌려졌는데 여기서 이제 추방당한 유대인이 어디로 갔냐? 이제 밝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제 이주를 했죠. 거기서 이제 네덜란드가 유대인 인구를 받아들이면서 국제무역과 금융산업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17세기에 동방무역,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상 패권을 장악했죠. 물론 스페인은 16세기에 반짝 패권하다가 이제 바로 그냥 사그러들었습니다. 왜? 그 유대인 파워가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네덜란드가 동인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패권에서 무너졌다는 이제 그 유대인의 이동 경로에 따른 그 패권의 흥망성쇠가 명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때 그 저 스페인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저 네덜란드로도 가고 또 프랑스로도 가고 북유럽 쪽으로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들 갔지만 또 일부는 그 지브롤타 해협으로 이렇게 건너서 아프리카 모로코로 많이 가요. 그래서 모로코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모로칸이라 그러거든요. 아 이스라엘에서 이 모로칸 유대인들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스페인에서 추방된 유대인들 중에 뭐 네덜란드도 가고 그러지만 오스만 제국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렇죠. 이제 이른바 종교 재판 이제 스페니시 인퀴지션으로 대박난 나라가 바로 이제 오스만 제국이죠. 전부 다 이제 이스탄불로 이주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주로 어떤 유대인이 갔냐면 셰파딕 유대인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셰파딕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스페인이란 뜻입니다. 세파르. 그러니까 스페니어들을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한 건데 그래서 가서 뭐 어떻게 했냐? 또 마찬가지 네덜란드에서 번성했듯이 500년 이상 오스만 제국에서 고위 관리, 외교관, 그다음에 그 상인, 비즈니스, 그다음 기술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의 그 종족으로서 그 오스만 제국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 오스만 제국 전체가 올라간 거예요. 오스만의 문명수를 확 끌어올렸고 어떻게 보면 15세기, 16세기 지중해 패권 장악하는데 일조를 한 게 유대인 그 핵심 브레인들이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벵그리브 총리가 나온 대학이 이스탄불 대학입니다. 이스탄불 하면은 전 세계 문화 문명의 중심지, 코스모폴리탄이라고 설명하는 그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해내는 게 바로 유대인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오스만 제국이. 근데 스페인은 어떻게 됐냐? 대서양과 이제 지중해 패권을 다 뺏겼어요. 자, 첫 번째 오스만 제국이 본격적으로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그 이베리아 반도 보면 오른쪽으로 나가면 이제 그게 이제 지중해인데 거기 막혀버렸어요.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제국 때문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신교도 칼뱅주의로 중무장한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1588년에 하면서 인도양을 또 대서양 인도양을 또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은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쪼그라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로는 지중해, 좌로는 대서양의 패권을 잃어가지고 1609년부터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의 해상 패권이 네덜란드 영국으로 넘어가서 제국이 완전 쇠락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종교 재판, 스페니시 인퀴지션 때문에 유대인 추가장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정이 바로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면 오늘날 스페인은 어떻게 지내는가? 오늘날 스페인 과거에 이제 피그라고 했죠.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금융위기하고 게을르고 근데 최근에 스페인이 금융위기를 극복했어요.
근데 노동개혁도 해가지고 이제 유럽의 이제 경제 엔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 두드러 맞았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스페인 총리가 나토 방위군 분담금 5%를 안 내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이제 다시 또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핍박하거나 추방하거나 반인 이사를 하면은 그게 반드시 국가 재정 위기로 온다라는 어떤 명제가 하나의 공식이 성립이 됐습니다. 스페인, 오스만 제국은 600년 이어졌는데 어느 정도 이 영토를 확장을 했냐면은 저 북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 하고 또 동쪽으로는 저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죠. 지금 예멘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뭐 당연히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북아프리카 지역도 다 지금 그 오스만 제국이 먹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그때 당시에 오스만 제국의 땅을 밟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제국이 광활하고 찬란했어요. 600년을 제국으로 이 영광을 누렸으니까. 그러나 그 찬란했던 600년의 오스만 제국도 멸망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의 패망도 역시 유대인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제 오스만 제국의 태조가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오스만 제국 국내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때 유대인에 대한 탄압과 압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시기가 일치해요. 징벌적 세금부가 유대인에 대한 또 예배 탄압, 그다음에 하수도 청소의 의무화, 뭐 등등 뭐 세금 뭐 말할 거 없이 이런 각종 반유대 정책들이 뭐 펼쳐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뭐 오스만 제국의 패망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분석한 게 있는데 뭐 여러 사회적 문화적 태조 현상이 존재했지만 결정적인 거는 1차 대전 때 줄 잘못 썼죠. 그때 이제 1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동맹을 먹어가지고 영국, 프랑스 연합국이 무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독일이 또 이 나치의 본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반유대 동맹과 결과는 제국의 패망이라는 것이죠. 오스만하고 독일하고 이제 반유대 동맹이 결국에는 제국의 패망을 앞당기는 결과가 됐고, 그러면 유대계 이게 유대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바꿔 말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코스모폴리탄을 갖다가 지칭할 정도로 전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그런 지식계 유대인 지식인들을 다 하층민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을 못하고 오판에서 독일이랑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 지식의 유출, 유대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네 고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도 똑똑하지 않으면은 그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가난할 때 맨날 배워야 산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결국 우리가 산다, 막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똑똑하고 또 결국은 돈이다. 그 돈을 또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이 지식과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그것이 모여들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쫓아내면서 스페인도 망하고 오스만 제국도 망하고 이 꼴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 아랍권에서도 역시 그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추방을 한단 말이에요. 오스만 제국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랍권에서도 그 유대인을 쫓아내면서 유대인들의 그 재산 유출 빠져나가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이제 오스만 패망 이후 1948년 기준으로 그 아랍 민족주의 또 이거에 민족주의가 이슬람화돼 가지고 또 유대인에 대한 박해 추방이 중동에서 발생을 했죠. 아랍권 국가에서.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단체가 있습니다. JJAC이라고 아랍 내 유대인의 정의를 위한 연대, Justice for Jews for Arab Countries라고 있는데 이들이 지난 5년간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유대인 난민의 증언, 사료, 기초 통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2개 국가의 국가 기록물 전수조사에서 밝혀낸 게 있는데 1948년부터 아랍권에서 추방되는 유대인에 관한 재산 몰수 피해가 자그만치 2,630억 달러. 인플레이션 오늘 가치로 그래서 한화로 하면 36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동판 종교 재판 스페니시 인퀴지션이 또 발생했으니 중동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 나라가 없죠. 근데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당한 유대인의 99%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알제리, 이집트, 이란, 이라크, 레바논 국가 이름만 들어도 엄청 못 살잖아요. 사실상 다 빠개진 거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고
그다음에 아랍권에서 유대인 인구 붕괴를 보니까 튀니지에서 원래는 48년 기준, 1948년 기준 10만 5천 명에서 지금은 1,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유대인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쇠락과 같이 정비례 곡선이다. 그 다음에 알제리 같은 경우 14만 명, 48년 기준. 근데 지금은 0명. 그러니까 엉망이죠, 알제리도. 이라크도 마찬가지. 48년 기준 14만 5천 명에서 지금은 5명. 그러니까 이라크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 자산 재산 손실, 유대인 재산, 부동산, 교회 등등 이런 것까지 다 몰수를 당했죠. 그게 2,630억 달러인데 국가별로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란 610억 달러를 몰수했고, 이집트 590억 달러, 이라크 34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재산과 인명을 이렇게 몰수해 가면은 당연히 망하는 거죠. 중동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그래서 이 전문 연구기관에서 뭐냐면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유대인 난민 문제가 더 심각하다. 중동에서 쫓겨난 유대인 난민 문제가. 보상은커녕 언급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유엔 총회 때 제네바에서 이거를 보고자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란도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일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 안에 이란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워낙 똑똑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 이란 국가 뭐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그 국가에 이란에서 특히 그 이 상층부에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란의 교수들의 몇십 프로가 뭐 유대인들이고 또 의사도 많이 있고 또 과학자들도 또 유대인들이 많고 제일 중요한 또 금융가 중에서도 또 유대인들이 많은데 하도 이란에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니까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1979년 이후에 이란이 이슬람을 정식 자기네들 국가로 국가 종교로 세우는 동시에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경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에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지만 그렇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핍박을 하거나 유대인들을 내쫓게 된 나라, 그 민족 지금까지 끝이 좋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애굽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애굽이 옛날에는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미라 만들고 그 찬란했던 문명이 지금 뭡니까? 피라미드 가지고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 막 다 내쫓아가지고 또 뭐 바벨론도 그랬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로마도 그랬고 그렇죠. 로마도 지금 뭐 별 볼 일 없죠. 스페인 그랬죠. 오스만 제국 그랬죠. 영국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에 얼마나 뉴욕에 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뉴욕 시장 선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그 유력 후보 1위 이 양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반유대주의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공식 여론조사만 지지율 보면은 46대 24로 무소속 앤드류 코모 전 뉴욕주지사를 앞서고 있어요. 더블 스코어 차이로. 그러니까 1위가 지금 맘다니. 이 사람들이 맘다니라는 인물이 어떤 거냐? 뭐 민주당 기본적 사회 삼인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극좌파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사회적인 정책 스탠스가 무상복지, 무상의료 뭐 이건 기본인데 여기에 반유대 친팔레스타인까지 가미됐습니다. 미국 학내의 이스라엘 지지를 제국주의, 백인 우월주의로 낙인 찍으면서 이스라엘을 나치로 치환하는 전형적인 극좌파 반유대 정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유대인 폭력은 정당하다. 왜 제국주의의 압제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거고 이 집안이 또 가난한 뭐 이런 출신 사회주의 운동가가 또 아니고 이른바 얘기하는 금수저 좌파, 리무진 좌파, 알마니 좌파, 우리로 치면 강남 좌파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심하죠. 이 사람이 우간다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맘다니가 금년 11월 달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뉴욕 시장이 된다면은 분명히 반유대주의, 그다음에 반이스라엘.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게 되면 바로 내가 시장일 경우에는 바로 체포해서 교도소에서 집어넣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맘다니 후보에 대한 입장, 선호도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계 여론조사가 있는데 유대계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152명 대상으로 샘플 사이즈로 했는데 세속주의가 99명, 정통파가 51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43%가 맘다니를 지지한다고, 26%가 쿠오모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성향별로 이제 소위 해서 보수 성향은 약간 정통파 유대계를 얘기하는데 33%가 쿠오모 지지사, 맘다니를 21%, 10%로 앞서고 있는데, 반면 세속 개혁 무종파 유대계, 세속주의 극좌파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들이 정치성의 극좌거든요. 맘다니는 55% 대 쿠오모를 22%로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대인의 적은 극좌 유대인이다. 그리고 NYT의 사주가 유대인이죠. 근데 반이스라엘 선동의 앞잡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걸 보면서 앞에서 주제와 연결돼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미국 말씀하셨는데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반유대 움직임이 이제 제도화되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최근 오늘 아침 새벽에 좀 슬픈 소식이 있는데, 미국 그 마가 보수 진영의 청년 지도자 찰리 커크가 정치 테러로 암살을 당했어요. 저격총에 당했는데, 그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강력한 이스라엘 옹호자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었던 거죠. 저격을 당한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 지도에 나온 것처럼 스페인의 그 세파릿주가 네덜란드로 가고, 또 프랑스의 위그노들, 신교도들이죠. 그들이 이제 네덜란드 가가지고 번성했죠.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전부 다 어디로 왔습니까? 미국으로 왔죠. 그래서 뉴욕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 그러니까 신교, 칼빈주의자들이 가가지고 만든 나라가 미 합중국이에요. 유대 기독교 문명을 베이스로 만든 최강 패권인 미국이 나왔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탄압하고 한쪽에서는 애국 보수 기독교 운동가를 지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미국은 내전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제국의 쇠락을 보여주는 하나의 인디케이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오스만 제국 600년 동안 그 찬란했던 오스만 제국도 무너지는데 미국 제국도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죠. 선 넘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유대인의 적은 또 유대인이고, 앞으로 11월 달에 또 굉장히 이 변곡점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 선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유대주의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내리는 순간 바로 체포해 버리겠다라는 사람이 시장이 되게 되면은 이게 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영국 얘기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슈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영국 시민의 충격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도 그러니까. 영국 시민의 45% 이상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취하는 이 태도가 마치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이 통계가 작년에는 33%였는데 금년에는 45%로 12%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년이면은 60%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전 지구적인 현상인데요. 반 이스라엘 여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덧붙여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영국 시민 26%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행위를 해도 면죄부를 받는다. 왜?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뉴스를 안 보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미디어 블랙아웃 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외신이 한날 1시에 이스라엘을 까는 그 비평 보도를, 학살 그걸 조작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이 언론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스라이팅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한 게 42%가 유대인이 언론 자극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이스라엘 인지전쟁, 이른바 세계관 조작이 전 지구 단위로 먹히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속수무 채우고 지금 패퇴하고 있지만, 또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젊은 층에서 문제인 거예요. 소수의 젊은 층의 14%가 하마스를 테러 지정색으로 등재한 건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9%의 영국 청년들은 10월 7일 학살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정당했다고? 참 가치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가치관이 이제 완전 뇌수가 이제 우동사리가 된 거죠. 이제 완전. 그래서 카타르 최근에 이제 우동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동사리는 맛있기라도 하죠.
그 순두부, 썩은 순두부. 썩은 순두부.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게 이 인지 전쟁의 효과야. 세계관 조작, 심리전을 해가지고 완전 가스라이팅 전 지구적 단위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입장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냥 속수무책을 당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유진 PD가 전해줬듯이 카타르를 폭습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테러에 대한 보복이거든요. 그리고 하자마자 그냥 밝혔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건 내가 했다. 그거 왜 그런가? 인지전쟁 신경 안 써 이제. 뭐 너네 여론 어떻게 뭐 떠들지 말지 난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우리의 이스라엘 주적들 다 지구 끝까지 가서 잡아 죽일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얘기해서. 인지전쟁 신경 안 쓰고 무력전으로 다 패퇴시킬 거다. 우리 주권을 해야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세계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을 넘어서 이 정도면 정신병이거든요. 이거는. 그럼 뭐 설득 이거 과학 논리 필요 없다. 우리 그냥 보복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번 카타르 복습에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그 카타르 폭격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마스를 초대하고 환영하고 보호하는 나라는 카타르가 아니라 어디라도 우리는 공격하겠다. 아주 카리스마 쩔어요. 그렇죠. 자, 미국이라고 해서 이런 분위기 남다르지 않습니다. 미국도 유권자 중에 50%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학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 여론 조사를 추합을 해보니까 이제 그 유거브라는 데에서는 이제 단순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미래 세대가 중요해요. 지금 미래 세대가 60, 소위 해서 Z 세대라고 MZ 세대라고 하는데 60%가 이스라엘보다 하마스를 더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장년층 여전히 89%가 이스라엘 선호도고 35세에서 45세 중년층은 70% 이스라엘 지지하는데 청년 앞서 말씀드린 18세에서 24세 청년 대상으로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 또 퀘니피악 대학교 여론조사 보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디테일을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뭐가 나왔냐면 미국 유권자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 50% 말씀하신 것처럼 가자 지구에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이 35%만이 동의하지 않고 50%가 동의. 그러니까 학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17일 이후 누구에게 더 온전적인가라는 질문에서는 유권자 이스라엘 37, 팔레스타인 36, 27 잘 보겠다. 비슷비슷하게. 그러니까 하마스랑 동급으로 보는 거야, 이스라엘. 이 정도로 미국도 망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반대하는 응답이 60%예요. 왜 학살을 하기 때문에. 그 32%가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응답 60% 있고 반대가 32%고. 그다음에 정치 성향에 따르면 더 심각해요. 민주당 유권자 75%가 이스라엘 가자는 학살이고 맞다. 학살이 맞다. 이스라엘 금수 조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공화당 유권자는 64% 학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서 56%도 이스라엘 군수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4%는 많이 떨어. 예전에 70-80% 넘었거든요, 공화당에서도. 그러니까 반유대 마가 진영 그 세력이 또아리트면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64%가. 그 64%는 엄청 낮은 숫자고, 무당층 혹은 중도층은 무당층 혹은 중도층에서는 이스라엘이 학살을 저지른다가 51%, 34%, 중도층은 군수 지원 반대는 66%가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아스포라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는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고 영미권의 미래 세대는 반유대 하나의 보편적 그 정서라는 거죠. 옛날 디아스포라 시절에는 도망갈 때였는데 이제는 다 이스라엘로 알리아하는 구성을 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종언으로 급속도로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쇠락은 미국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암흑기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그 레벨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그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반유대주의,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뭐 승인 이런 얘기하면서 영국 얘기했죠, 프랑스 얘기했죠, 캐나다 얘기했죠, 스페인 얘기했죠, 지금은 이제 또 미국까지. 그러니까 보면은 지구촌 전체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상이변, 이상기후로 지구촌 전체가 지금 막 난리를 겪고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기류가 지구촌 전체를 아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의 영이, 그리고 반유대주의의 영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니 사실 이거 계속 뭐 이렇게 기사 자료 찾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외로움을 느끼죠. 외롭죠. 이건 뭐 세상에 나만 지금 이스라엘 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도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찰리 커크를 보면서
저거구나. 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자 이런 와중에 저는 또 내일 모레 이스라엘로 갑니다. 갈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고 그래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취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제가 없고요. 우리 이유준 PD하고 우리 조현 기자하고 둘이서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저 없는 이스라엘 투데이 우리 이유진 PD하고 조현정 기자하고 오는 것도 많이 봐주세요. 근데 제가 없다고 더 많이 보시면 아이 큰일 났네. 걱정되네요. 자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카타르 예, 순서 아 카타르입니까 다음 주는? 한번 털어야죠. 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